한동훈 캠프 쪽은 예전에 당대표가 됐던 것처럼 당원 개인들이 되는 쪽으로 한동훈 쪽으로 몰아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데 저는 그 기대가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준석 때부터 벌어졌던 현상이고 오히려 절박한 건 지역구 의원직을 가지고 있거나 뭐 당협위원장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절박한 건 당원들이에요. 특히 지방에 있는 당원들. 왜냐하면은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지역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파이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위기감이 훨씬 강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서로 엎치락뒤치락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좀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봐왔던 걸 조금 벗어나는 의제를 던져가지고 국면을 확 바꿔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준 후보는 없었고 애초에 토론 자체가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지도 않았고, 줬다고 해도 솔직히 후보들이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저로서는 이렇게만 나가면 되게 곤란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진다? 같은? 무난하게 진다. 예, 아무리 잘해도 무난하게 지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미래, 뭐 전략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예,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핵보유국,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거 좀 논외로 하더라도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다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제 막 전 세계를 상대로 약간 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국에서 제조업을 부흥시켜가지고 일자리를 가져오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중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부흥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제조업 역량을 미국에 내주는 식으로 협상을 하면 그게 제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그 게으른 죄송합니다. 미국인 여러분. 아무튼 이제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근로 윤리와 이 업무 몰입도가 우리 한국인이나 동아시아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화제가 됐어요. AI가 만든 그 근로자들, 미국인, 예, 그렇죠.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다 이렇게 비만 이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런 모습.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역량을 포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걸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유사시 급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장갑차,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포탄,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면서 미국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제조업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미국한테도 유리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제조업을 지키고 재부흥시키겠다, 같은 종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다들 그냥 한덕수, 지금 얘기도 나오겠지만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랑 협상을 잘 해가지고 미국에서 100을 요구하면은 우리는 한 20, 25, 30 이 정도만 내주는 선으로 잘 막아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뭐 미국과 혈맹이지만 어쨌건 뭐 다른 나라니까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존의 보수 정당, 기존의 보수 정치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좀 벗어난 사고를 하고 그걸 제시를 해야 중도도 포섭하면서 그의 동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보들도 싹 끌어안고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의제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배신을 했냐 안 했냐, 예, 게시판을 썼냐 안 썼냐, 예. 뭐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예, 그 뭐 이렇게 직봉이니까. 아니 뭐 누가 외모를 열심히 꾸미는 게 그렇게 뭐가 잘못이에요. 네. 안 꾸미는 사람이 문제지. 그 말 나와서 말인데, 물론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였지만 그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그 뭐 한동훈 후보한테 이렇게 한 말들이 있잖아요. 아니 본인도 옛날에 그 홈그리버드로 유명했던 분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뭐 중년 이상 남자가 자기 외모를 그렇게 꾸미는 게 그렇게까지 흉볼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뭐 딱히 제가 그러는 취향은 아니지만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처럼 대중한테 노출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이게
몇몇 정치 고소비층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이런 거를 토론회에서 아무리 막 보여준다 한들 뭐 리플 좀 달리고 조회수 조금 더 나오고 말고 이런 차이지 이게 국민 전체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딱 제시해가지고 리더로 거듭나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김문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냐? 뭐였죠? 인륜 발언 막 이런 거.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 인간적으로. 진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출신지가 경기도 부천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지역구 바로 딱 거긴 아니었고 아무튼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이제 되게 정치인으로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어 왔고 뭐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쨌건 과거에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포지션을 바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관점이 바뀌었으니까 이 관점에 헌신하겠다라는 태도도 솔직히 저는 막 그거를 뭐 전향한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꿨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열심히 사는 게 좋죠. 여러모로 바람직한 모습인데 너무 심플하고 너무 이렇게 좋게 말해서 담백하고 너무 이렇게 순박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너무 순박하게 대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딱 한 15년 전만 해도 그런 순박한 정치인, 순박한 리더가 오히려 먹힐 수 있는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순박함이잖아요. 그분은 되게 물론 정치적인 계산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지만 대중을 향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다 진심, 투박한 느낌이 그렇죠. 약간 투박함을 연출해서 막 말이 현란하고 단어가 또박또박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몇 마디를 해도 투박한데 진심이 전해지는 그런 그렇죠. 게 있었어요. 딱 그 느낌의 정치인이잖아요. 김문수의 정치 스타일도 그건데. 근데 저는 굉장히 순박이란 말에 동의를 하는 게 특히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나는 봉천동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자벽 일을 하면서 자랐다. 예. 그리고 봉천동에 사는데 우리 한 후보는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 거에 대해 한동훈 후보가 예상했다는 데 반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께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노동운동하고 하는 경우가 한 7년 정도 되고요. 고생하신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기득권자로만 살아오셨죠? 예. 그러니까 얘라고 하면 어떻게 거기서? 저 너무 당황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김문수 후보님이 이게 going on, keep going을 약간 하는 말버릇이 있으시더라고. 꼭 동의는 아니고 오케이 계속해보세요 뜻인 것 같은데 그 순간 타이밍이 너무 하시는데 캠프 쪽에서 당황했겠다 싶더라고요. 순박하신 거죠. 네. 근데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네. 그런 지도자가 되게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이 그럴 때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선량해야 되는데 아니 뭐 뱀도 아니고 지금 막 저기 태평양 건너에서 막 킹 코브라 같은 막 지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상이 무엇이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좀 걸러졌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워낙에 이재명 대표도 토론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격 레벨이 높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와 본선에서 치열하게 대적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 걸로 보이세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후보 개인의 화법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이재명과 어떤 의제로 맞설 것이냐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제로. 예. 지금 국힘 경선이 너무 잘못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경선 토론이 잘못 짜여졌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건 없고 무슨 MBTI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플 읽기 뭐 장난이니까.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쨌건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의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국가는 돈이 많다. 부자들은 돈이 많다. 그것을 내가 권력으로 가져와서 뭐 중간에 뭐 일부가 어떻게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돈을 권력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런 조금씩. 그 좋게 말하면 의적 뭐 나쁘게 말하면 더 나쁘게 말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류의 경제관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그렇죠. 네. 제대로 된 논리적 반박을 가장 최근에 중량급 정치인이 한 건 이준석 후보였던 거고 지금 후보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선출됐으니까 그 당 내에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 10만 원을 호텔에서 10만 원으로 이제 뭘 주문한 다음에 10만 원, 호텔에다가 10만 원 주문한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면 아무도 돈을 번 거 없는 것 같지만 온 마을이 부자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유명한 이재명의 그 기적의 경제학 짤방이 있는데 그걸 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 호텔은 망하죠. 이러면서. 근데 그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비웃어 왔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위치가 되는 대선 후보로 어쨌건 인정받는 정치인 중에서는 정확한 반박이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반박을 하는 걸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마을이 지금 점점 다 늙어가고 있고 주요 산업 섹터가 공격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잘 먹고 잘 살려면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제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다. 예, 이게 돼야 이재명식의 한탕 경제, 이재명식의 그 한탕해서 나눠 먹자 하는 이런 잘못된 경제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경제관이라는 게 그게 막 특별히 이재명만의 창작품도 아니고 인류가 근대 자본주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되게 원시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실리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미 실패가 입증된 논리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맘모스를 잡아와서 나눠 먹자 뭐 이 정도의 원시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현대 경제라는 것은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신용을 창출하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공동의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열심히 따지고 계산을 잘 해보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지분을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인베스트를 해가지고 탁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식으로 호텔에 10만 원을 예약한 다음에 마을에 돈이 한 바퀴 돌았는데 호텔에서 예약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종류의 이 원시적 경제관을 어떻게 다시 근대적인 합리적인 경제관으로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깔려 있는 채로 정책을 짜고 그 정책 위에 어떤 그런 한 방의 워딩 같은 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었나요? 다들 MBTI 얘기하고 뭐 그러느라 바빴지. 그러냐 바빴다. 잠깐 이재명 대표의 그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 다음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텔이 망한다라는 비판을 의식을 한 듯 그럼 호텔에 나라 돈을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수정을 하였지요. 엔비디아 같은 거에 나라가 투자를 해야 된다. 나라가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2차 컷오프를 그래서 추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차와 달리 당원 투표 50% 이게 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토론을 마치고 났더니 1차 토론 마치고 났더니 그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한 2, 3위 정도였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 1위였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층에서 뭐 보수층, 중도층, 무도층을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이제 한 후보가 KBS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한 후보가 다 1등으로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다 접점이긴 하지만 치고 올라왔는데 문제는 당원 50%거든요. 이 당원 50%의 벽을 한 후보가 넘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점점 크지 않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것이 일단은 표를 조직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당원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거나 뭐라고 투표를 할지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 조직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당원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캠프 쪽은 이제 그 예전에 당대표가 됐던 것처럼 역선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당원 개인들이 되는 쪽으로 한동훈 쪽으로 몰아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데, 저는 그 기대가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준석 때부터 벌어졌던 현상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당 상층의 심리와 당 하층의 심리가 매우 다르다는 거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바 있죠. 상층은 뭐고 하층은 뭐죠? 그러니까 상층이 말하자면 표를 조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조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절박한 건 지역구 의원직을 가지고 있거나 뭐 당협위원장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절박한 건 당원들이에요. 특히 지방에 있는 당원들. 왜냐하면은 이게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지역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파이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위기감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고향 충북 충주이지만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의 평균 수입 임금이 200만 원 안팎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삶이랑 직결되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의 당심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인터넷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오히려 현실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고, 그게 여론조사랑 점점점 차이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아니지만 어제 보니까 구글 트렌드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김문수가 많이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한덕수에 대한 구글 트렌드 결과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게 정체 내지는 내려가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그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